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 있어서 경몽요결편 뜻세움과 나의 삶에서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리석을 몽자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치는데 어리석음을 깨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해서 처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뜻의 그랬을 때 이 뜻의 이라는 건 입지잖아요. 입지인데 이거는 우리는 동양에서 이게 입지가 몇 살이에요? 15세예요. 15세. 15살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하고 태계가 조선 중기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학자예요. 유학자들은 이들이 입지가 뭐에 있냐면 성인에 있어요. 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목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이를 실천하는 나의 삶,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원 소개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 그랬으니까 이 우리라는 얘기는 뭐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살면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랬으니까 도덕적 선택이라는 거는 바름과 바르지 않음 중에 바름을 선택하고 바르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직면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선택의 시간으로 이제 살다가 가는 거죠. 이때 일관되게 도덕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정견을 가지고 정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굳은 의지, 그랬어요. 이 굳은 의지가 요구된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맹자에 의해서도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도덕적인 삶, 이 중용이나 아니면 이 권도, 아니면 이 정도,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용기. 이때의 용기는 도덕적 삶에 대한 굳은 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뜻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주체가 되는 첫걸음이다. 내가 뜻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우선이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이의 경몽요결을 통해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에서 뜻세움이 가지는, 입지가 가지는 중요성을 탐구해보고 스스로 세운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랬어요. 자, 스스로 세운 뜻, 이게 뭐죠? 우리는 플랜이에요.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그 다음에 뭐죠? C, 체크,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수정을 해서 플랜 C, PDC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의 정반합 이론하고 비슷하죠. 정이 문제가 생기면서 반이 이루어지고 이 반을 우리는
합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 합이 올바른 상태로 진행이 됐을 때 정,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이 나온 합, 그 다음에 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으로 돌아가서 이게 정반합 개념으로 하는데 이게 나선형 모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나사의 이 골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점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반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그 점증적으로 우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단원 성취 기준은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적 주체, 그러니까 도덕을 실천하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뜻세움, 입지가 중요함을 알고 자신이 세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 사람인데 이때의 사람은 이 동물들과 다름이 없어요. 동물들과 다름이 없는데 이 동물들 중에 이 사람은 뭐예요? 도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덕의 주체, 즉 도덕과 윤리를 행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체를 우리는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그래서 제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됐을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얘기는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세움이 중요함을 알고 자신이 세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랜 2하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 열기, 도덕적 주체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 그랬어요. 이 도덕적 주체라는 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다음 웹툰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어요. 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 아줌마가 토목미 아줌마예요. 이 토목미 아줌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 덕목이 있지 그랬어요. 이 기본 덕목이 있지. 여기에서의 기본 덕목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토목미 아줌마는 이 기본 덕목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사마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귀에게 기본 덕목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며 그랬어요. 살아남기가 힘들면 살아남는다는 것은 뭐죠? 생존이죠. 생존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목미 아줌마가 지금 보니까 이 개미와 얘가 사마귀가 같이 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살아남더라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덕목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토목미 아줌마가 얘기를 하니 이 사마귀가 토목미 아줌마의 말 뜻을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니?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생 떠돌이로 살다가 굶어 죽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먹이의 사슬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마귀가 이 개미의 이 친구한테 친구와 먹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저는 친구를 선택했어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토목미 아줌마가 네 생존을 위해서는 잡아먹어도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내면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목미 아줌마가 나중에 그 선택이 바뀌게 되더라도 아줌마는 잡아먹지 말아라. 왜? 지금 얘는 어린 사마귀지만 나중에는 성장한 큰 사마귀가 됐을 때는 나는 잡아먹지 말아라. 진심이야.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제 좀 반응이 예상치 못한 질의를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 둘이서 이제 우정을 쌓는 놀이를 하러 갑니다. 자, 여기에 지금 생각 열기에 보면 사마귀의 기본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사마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본 덕목은 무엇이며 그것이 도덕적 주체와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을 제외한 종들의 기본 덕목은 본능적으로 기본 덕목은 본능으로서의 자연성이에요. 자연성. 이 자연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냥과 육식이지만 사마귀의 기본 덕목은 먹을 수 있는 사냥과 육식이지만 사마귀는 최종적으로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도덕적 주체로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인간으로 좀 사마귀를 의인화했다는 얘기죠. 의인화해서 살생을 하지 않고 나는 쟤하고 친구로 지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덕목은 그러나 인간의 기본 덕목은 도덕성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삶에서 자연성과 도덕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연성과 도덕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때의 자연성은 여기에서는 사냥과 육식이지만 우리의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게 이익이라는 것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익과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도덕성을 위한 주체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익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 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지 않고 불의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이 불이지만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괴롭히고 훼손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 덕목은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의를 지킬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알아보기에 있어서의 이생애와 경물요결의 지필 배경을 보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이가 했었던 이제 직책이 뭐까지 했냐면 대사관을 했어요. 대사관은 요즘에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인데 국가의 비서실장인데 조선시대 사관원 임금에게 관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의 으뜸 벼슬로서 임금에게 정치의 잘못을 직언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니까
요즘은 제 뭐죠? 대통령한테 내가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잘못된 거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직언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대사관이라는 직책을 해나갔다는 거죠. 이거는 경목요결 2가 수학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까지 생존했었는데 공자는 논어에서 입지, 뜻세운가 이게 12살, 15살이에요.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하였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는 이수내었고 귀에 거슬림이 없었다. 그리고 70에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쫓아서 이건 순리에 입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이치대로 살았다. 70이 되어서는 이치대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이 우리나라 지폐에 있어서의 모자가 5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에 들어가 있죠. 만원은 이순신 장군, 그쵸? 1,000원이 세종대왕인가요? 자, 이는 1536년에서 1584년. 이게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명이에요. 조선 중기 유학자는 화담 서경덕, 태계 이황, 고봉 기대승, 우암 송시열 등이 있어요. 이때 이제 동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외가인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사임당 신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강릉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이는 3, 4세 때부터 말과 글을 배워 13세에 진사 그랬어요. 이 진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제도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제도에 해당이 된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진사라는 거는 우리는 생원시하고 진사시가 있는데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인데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생원시, 진사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부여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를 생원시, 진사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소가 또는 사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생원시, 그러니까 유교 경전이니까 사서삼경이죠. 사서삼경을 그 시험을 보는 생원시와 시부의 제목으로 문해창작 능력을 시험하는 게 진사시래요. 그래서 진사시에서 각각 100명을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진사시하고 생원시는 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대학 입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균관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성균관의 운영이 부실해 입학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초시와 복시 두 단계로 나누어 시험이 이루어졌고 조선조 후기로 가면서 관직 진출보다는 가문과 후손의 명예를 위한 자격 시험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이렇게. 성균관에 입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치 이제 시대가 좀 암울한 시대로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사 시험에 합격한 뒤 과거 시험과 승진 시험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수석을 차지했대요.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했대요. 그리고 29세 때부터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관직에서 보냈는데
대사관이라는 직책에 9번이나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항상 왕 옆에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직책으로서의 임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인은 한평생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냈다.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벼슬할 때 집도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처가에서 집을 사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을 어려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장례치를 율곡이는 장례치를 비용도 없었나 봐요.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냈다.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49년이라는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49살에 죽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도 제자를 불러 나라를 위한 책략을 전해주었을 만큼 강한 현실개혁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자, 학문적으로 왕의 교육을 위해서 성악집요라는 책을 써줬고 왕에게, 그러니까 왕도라고 할 수 있죠. 왕도를 써준 기록한 책, 성악집요예요. 그리고 이의 정치 철학서 로서의 이 성악집요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비들과 학도의 교육을 위해서는 경몽여교를 저작을 했습니다. 이는 대학자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주었어요. 그는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책의 이황과 다른 주장을 펼쳤고 친구인 성원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리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성리학에 있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는 주기적 이기론을 얘기한 주기론을 주장을 했어요. 주기론. 그래서 주기론에 대한 내용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서 주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발해서 이가 기를 타고 주제하여 나타난다는 말. 그래서 이는 발동하지 않고 기에 타서 주제를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통기국 이거는 기발이승제하고 이통기국은 뭐냐면 이가 모든 기에 통해져 있다 해서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특정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는 보통 보편적이고 기는 특정적이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기발이승지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모습 이게 이기론의 입장을 이는 주장을 했죠. 반면에 이황은 주리적 이기론이에요. 그래서 주리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율곡은 주기론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황은 주리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라고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다, 기가 쫓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가 발했을 때는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을 이가 여기에 올라타는 것이다 해서 퇴계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태계의 두 입장 중에 율곡은 아니다, 이 발은 아니고요. 이 기발 이승지 이거는 제가 수용을 하지만 이거는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가 다 발동하는 이기 호발설을 주장을 한 게 누구냐면은 태계예요. 이와 기가 모두 바란다. 이기 호발설을 주장한 게 태계고, 그 다음 이통기구, 이가 보편적이고 기가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으로 기발 이승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의 기발 이승 일도설 그랬어요.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일도설은 그의 독자적 논리와 체계에 의해 정립된 명제지만 이왕의 이기호발설 명제 가운데서의 그 일부인 기발설만을 선별해 계승정기한 사상적 의미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기호발설이라는 건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 건데 이가 바라는 건 아니고 기가 바라는 기발 이승지만 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랬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의 이기론의 전개는 이왕의 이기론과 대립된다고 하기보다는 반명제적, 그러니까 이황의 이기론의 명제적 계승이 아닌 그 중에 반명제적 계승이라는 기발 이승지라는 거기만 이제 계승을 했다 이런 거죠. 이러한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당시 조선시대 때 있어서의 성리학에서 주로 논쟁이 됐었던 게 이기론이기도 하지만 태극 무국 논쟁도 있어요. 이게 우주론이에요, 우주.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주론 쪽 관점에 있어서의 태극 무국 논쟁. 그리고 성리학의 주요 개념인 태극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현적과 조한보를 중심으로 벌인 논쟁이 태극 무국 논쟁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칠이기 논쟁이에요. 사단과 칠정 이기 논쟁. 이거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조선의 유학자 간에 이루어진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황과 기대승 간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사단 칠정론. 그래서 사단 칠정론은 이황과 기대승, 태극 무국 논쟁은 이현작과 조한보 이 두 사람.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율곡은 이게 경록요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만원봉사, 학교 모범, 그 다음에 동호문답, 성악집요 등이 있는데 이 저서가 이 중 경록요결은 이가 지은 대표적인 교육용 저서이다. 성악집요는 정치적 서적이라고 그랬죠. 왕도를 가르친 책이 이 성악집요예요. 경록요결은 이의 나이가 42세 되던 1577년에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초학령 교과서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록요결은 소학에서 일부 따온 이 초학령 교과서를 우리는 경록요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풀이하면 무지몽매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의미인데, 경몽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로 어리석어 따르지 않는 자를 깨우쳐 준다 해서 몸깨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산수몽 해갖고 이제 위는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산이 있었고 산수몽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몰요결의 서문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학문을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국은 이 학문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만드는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 이 밑에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학문이란 다만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죠, 애. 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효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하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고, 부부간에는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 다름이 있다는 거지. 형제간에는 마땅히 우애가 있어야 하고, 어린 사람은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부 마땅히 그랬어요. 이게 마땅히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학문이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과 그 다음에 효도와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분별과 그 다음 우애와 그 다음 신뢰와 그 다음에 공경과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 효도, 충성, 분별, 우애, 신뢰, 공경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 각각의 마땅함을 얻어서 행동해야 하고 공연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여 무슨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공연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동양의 공부를 하다 보면 도인이라는 말을 간혹 이제 쓰기는 해요. 이 도인입니다 하면 무슨 손바닥에서 장풍을 내든가 아니면 천리안을 본다든가 뭐 이런 그러한 헷갈리는 부분은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사랑, 효도, 충성, 분별, 우애, 신뢰, 공경 이렇게 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목여결은 위 내용을 포함한 서문과 입지, 혁구석, 지신, 독서, 사친, 상제, 제례, 거가, 접인, 처세라는 제목의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목여결은 이렇게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입지와 혁구석, 지신, 독서 등 4개의 장은 자기개발 혹은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이고, 사친, 상제, 제례, 거가는 4개의 장은 가족과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죠, 나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작은 공동체인 가족, 집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접인, 처세 등 2개의 장은 대인관계의 올바른 태도와 벼슬살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거는 작은 공동체의 가지만 이거는 큰 공동체의 사회의 모습에 내가 살아가는 처세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고정과 윤리에서 살펴볼 부분은 입지, 혁구석, 지신, 독서 등 4개의 장입니다. 이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나에 관한 자기개발 또는 자아실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특히 입지장은 아이가 학문하는 자세의 으뜸이자 출발로 내세우는 내용이 수록된 부분이다. 그래서 뜻을 세운다는 것, 입지는 한자, 설립과 뜻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설립은 글자 그대로 세운다는 의미이죠. 이 뜻을 세운다. 그래서 유의할 부분은 지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뜻을 가리치는 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고, 둘째는 무엇을 위한 뜻이냐 그랬어요. 자,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뜻이냐, 이게 목적이죠. 이거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공자 이래로 유교의 전통에서 뜻을 성인이 되고자 하는 도덕적 이해, 의지로 이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동양에서의 그 배움, 학문에 있어서의 목적은 성인을 지향합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유교.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는 그 성인이 뭐예요? 석가모니죠. 부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공자 이래로 유교의 전통에서는 뜻을 성인이 되고자 하는 도덕적 이해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자면 뜻을 세움이란 그랬어요. 뜻을 세움이란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떳떳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의 세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문서교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뜻세움과 나의 삶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라 해서 경몽여결에 대한 간단한 앞에 부분을 이 시간엔 살펴봤습니다.